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TV입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인가요? 그 뉴스에 또 한 번 제 이름이 한 번 오르내렸습니다. 누가 어디로 쫓겨가도 제 이름이 나오고, 누가 영전을 해도 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너무 어이없는 그 기사가 나와서, 이제 기사들 뭐, 언론 중재위 가고, 정정 보도하고 하는 것도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너무 재판이 많은데, 제가 그래도 이 내용을 한 번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실제로 그 SBS 오보 사태 때 2019년 1월 15일 날로 시작됐던 그때 제일 어이없었던 것이 이제 그때 제 어떤 다른 뭔가 뭐 갑질이나 뭔가 있지 않았는가를 찾으려고 사방으로 귀를 쓰고 좀비처럼 그 날뛰던 그 기자들의 그 아주 허접한 기사들입니다. 그 기사들이 하나하나 그야말로 너무 어이가 없는 그 기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동안 도와드리고 했던 그런 장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다 했는데 9명, 10명이 모두가 칭찬만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일부 자기가 저랑 같이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가신 분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다 안 넣고 그 사람의 그 부분만 잘라서 기사가 된 거예요. 제가 뭐 나전칠기 하는 사람들한테 뭐 폭리를 취했고 어쩌고 내가 전 재산을 그 나전칠기 하는 분들한테 갖다 바치고 컬렉션에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들이 참 어이가 없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신 분이 그걸 작정하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셔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 조선일보였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기자들이 다 잘라버리고 그 얘기만 했다고 그런 뜻 아니었다고 죄송합니다라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누시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될까? 지금 검찰 개혁이다 뭐다 하지만은 사실 제가 당한 것은 언론에 당한 거예요. 언론에 당한 거예요. 그 SBS의 그 뭔가 뭐 끝까지 판다하는 데서 저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중에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작정을 하고 목포에 저를 얼씬거리지 못하겠다 하는 작정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뒤에 뭐 유력한 정치가가 있을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겁을 주면은 제가 뜨거워하고 도망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겁을 안 먹고 반발을 하니까 더 난리를 치면서 기사들이 6개월 동안 근데 그 중에서 한 2달 동안 2만 건 정도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사를 근거로 뭐 그때 자유한국당이나 또 무슨 김상진 아재 무슨 빨간 아재 아니야 무슨 아재인가 김상진 씨 상진 아재 뭐 이런 거죠. 이 양반도 저를 그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몇 군데서 그렇게 고발을 하니까 이제 조사가 시작된 거죠. 근데 그 조사를 190명을 조사를 하고 6개월 동안을 하고 저를 이제 기소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조선일보에서 요새 난리 나는 이 기사들 제 얘기만 나오면은 제 이름을 앞에 헤드라인으로 걸고 나오는 이 기사들이 전부 무혐의가 됐는데 이러고 떠들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지금 다 캡처를 해놨다가 이 기회가 되면 무슨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을 제가 보면서 좀 바빠서 사실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제 일이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러고 있었던 중인데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선일보의 허윤희라는 기자입니다.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허윤희 선생이 있는데 의사 선생 제 주치인데 치과 주치 이름이 허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이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자들이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제 이름을 걸어서 헤드라인에다 올려놓고 이 난리를 치는가를 보면 이 기사 이후에도 또 나왔죠. 또 뭐 손혜원을 기소한 뭐 어떤 검사가 뭐 못을 벗었다. 아니 지들이 나갈 때서 돼서 나간 걸 갖고도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것도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기사를 이들이 이제 왜 이렇게 제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리는가를 보면 제 이름이 있으면 조회수가 오른대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한답니다.
손혜원이 또 무슨 짓을 했나? 라고 보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저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과 저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두 부리가 다 보는 거예요. 손혜원이 또 이런 짓을 했어? 라고 보는 사람들. 근데 이 기자들은 또 무슨 짓거리야? 라고 가슴 아프면서 하면서 보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보니까 이게 더 또 이 조회수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든 제가 알 바는 아닌데 잘못된 것은 제가 바로 잡아야 돼요. 이 허윤희 기자입니다. 문화부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의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손혜원 때문에 경주로 쫓겨났던 박물관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입력한 날이 2020년 11월 1일 날 12시 30분 이렇게 뭐 들어가면 이게 아마 인터넷 기사로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세하게 제가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손혜원 때문에 경주로 쫓겨갔던 박물관맨이 국립박물관 수장이 됐대요. 아니 쟤 때문에 누가 쫓았대? 저 때문에 누가 이 사람을 경주로 쫓았대네? 그 대답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이 이름을 보고는 전혀 몰랐어요. 이 민병찬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저 사람 이 얼굴을 보니까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박물관장하고 미팅 있을 때 이럴 때 본 사람 같은데 저는 이 사람 이름하고 이름은 처음 보고요. 얼굴은 보니까 몇 번 본 것 같아요. 회의할 때 같이 들어왔든지 아마 그랬겠죠. 뭐 전화번호 물론 모르고요. 이 사람이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갔대요. 근데 아까 이게 보시면 저 때문에 경주로 쫓겨났대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박물관맨으로 쫓겨났으면 경주로 뭘로 가야 되죠? 적어도 수평 이동은 해야 되지 않나? 그쵸? 근데 그때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간 거예요. 이쪽에 있을 때는 무슨 국장 정도 되지 않았나?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뭐 관장 자리는 아니었죠. 관장은 따로 계셨으니까. 그런데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간 게 이게 좌천입니까? 이거 승진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지방국립박물관장 갔다 와야 다시 국립박물관장의 기회도 갖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좀 그렇죠, 보직들이. 그래서 제가 보고 여기 보세요. 민병찬 관장은 국내 손꼽히는 불교 미술 학자이자 1986년 9년부터 31년 동안 국립박물관에만 근무한 박물관맨이래요. 이게 내부 학예직 출신, 그러니까 이 보세요. 여기. 국립박물관에만 근무한, 이게 국립박물관이라는 게 중앙국립박물관에만 근무를 했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민병찬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제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그런데 그 이영훈 전 관장 이후에 3년 만에 내부 학예직 출신 관장,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국립박물관 얘기를 하는 건가 봅니다. 학예직 출신으로 관장이 됐다는 얘기죠.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서울대 대학원에서 불교 조각사, 일본 오사카에서 동양미술 공부하고, 중앙박물관의 전시과장, 연구 기획부장, 학예연구실장을 등 요직을 거쳤고, 일본 사람들하고 뭐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한일 교류에 굵직한 전시가 기대된다. 이게 역시 이게 그 조선일보다운 얘기네요. 전문성과 리더십, 소신과 포용력을 둘이 갖췄다는 평. 박물관 조직을 꿰뚫고 있어 신망이 두터워 후배 학예직이 많다.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을 아마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마지막에 학예연구실장일까요? 아마 그랬겠죠. 마지막 그거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맞네요. 연구실장 재임 중에 저랑 국립중앙박물관의 나전칠기 현대미술품 구입을 종용하자 강하게 반발했다가 경주박물관장으로 정고. 아니 이게 보세요. 이 전에 이 사람이 했던 게 학예연구실장이 경주박물관으로 관장으로 간 게 전격 교체예요. 이런 헛소리들을 하네. 2018년에 가서 이 사람의 학예연구실장이 그 중앙국립박물관 학예실장이 경주박물관장으로 간 게 승진이에요. 이 사람이
자천이에요. 이런 여기서 보세요. 복수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관계자들은 당시 그때 본지 인터뷰에 백이동 관장이 후 부임 직후부터 나전 7기 비롯한 현대 공예 미술품을 구입하라는 주문을 직원들에게 수차례 해왔고 이런 수작들을 떨고 있네. 제가 단 한 번 만났어요. 그때 그 일본 아니다. 그 향상 우리 고려시대 향상 바스러진 거를 이들이 엉터리로 이것을 그 복원해가지고 이거를 고려나전이라고 하려고 한다라는 정보가 저한테 이제 들어와서 제가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찾아간 게 단 한 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에서 왜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은 19세기 것까지만 사고 그 다음에 20세기, 21세기의 물건들은 우린 구매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근데 그게 현대 공예 미술품을 구입하라 이 얘기입니다. 나전 7기를 비롯한 이런 병신 같은 놈들이 있나 진짜? 공예 미술품 한국의 공예 미술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전과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이죠. 다들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국가가. 그런데 이 관계자들은 보세요. 당시 본지 인터뷰에서 나전 7기를 비롯한 이 인간들이 똑바로만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제가 나전 7기로 돈 버는 사람이라고 이들이 저를 계속 폄훼하는데 저는 나전 7기에 전 재산을 바친 사람입니다. 나전 7기 비롯한 여기서 이 비롯한 이 얘기는 뭐냐고요. 이게 전 이 국립박물관에 거기에 이제 또 그 아주 몇십 년 동안을 이 결탁을 하면서 우리나라 유물들을 개판을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사실은 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정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터뜨릴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큰 비리들이 있고 이 오류들이 나오는데 제가 참고 가는데 이 지금 조선일보 기사가 그 국립 소수의 복수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관계자들이 본지 인터뷰에 그 당시에 했단 얘기잖아. 그리고선 이렇게 주문을 했고 당시 민실장은 이게 난 민실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지만 이 사람 보세요. 국립중앙박물관은 본래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 연구와 전시를 표방하는 기관인 만큼 현대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유물 수집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구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 종용에 굴하지 않은 학예식장? 당신이 굴하지 않았어요? 박물관장이 굴하지 않았죠? 박물관장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했고 공감을 했어요. 근데 이 뜻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참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는데 박물관이라는 데가 뭐라는 거죠? 박물관의 가장 큰 기능은 지금 이들은 얘기하는데 자기들 박물관의 공무원들의 위주로 돼 있어요. 보세요. 박물관의 박물관은 본래 그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 연구와 전시를 표방하는 기관이라고? 국립중앙박물관은요. 국립중앙박물관뿐 아니라 국립박물관에 모드는 것은 교육의 첫째입니다. 젊은이나 청년이나 학생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국립박물관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갖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 지금 관장이라는 작자가 하는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이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과 유물수집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구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개수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험한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간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이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지금 근현대 미술품들을 왜 국립박물관이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의를 제가 상임위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형박물관하고
그 빅토리안 알버트 뮤지엄이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사례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박물관은요, 과거에서 현대로 미래로 사람들에게 지금은 과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있는 현대, 이게 지금 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다는 작자가 얘기하는 현대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 지금 미술품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사람들한테 현대 미술의 그림을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원래 박물관은 원래가 18세기, 19세기까지는 공예품입니다. 모든 유물들은 다 공예품이고, 이것이 이제 이 그림들, 벽에 걸리는 그림들이 현대화가 되면서 현대미술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19세기, 20세기에 우리 유물을, 이 사람들이 지금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도자기에 대해서 구입을 합니까? 그리고 그 도자기가 지금 20세기에는 어떻게 돼왔고 21세기에 어떤 작가가 뭘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안 산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3세기쯤 된다고 봅시다. 23세기에 국립박물관 와보면 그때 있는 우리 후손들이 19세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민명찬이라는 이 지금 현재의 국립박물관장 같은 사람이 보세요.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 연구와 전시를 표방하는 기관인 만큼 현대 미술품 구입을 하지 않는다. 현대를 지금 안 산다? 지금 현대는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라고 한 현대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 19세기에도 그때 당시는 현대였고요. 20세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모든 유물들이나 문화는 이렇게 진화가 되면서 발달돼야 돼요. 제가 나전치기를 모을 때는 저는 17세기부터 갖고 있는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유물들이 확연하게 달라요. 나전칠기는. 제가 그건 잘 아는 거니까. 그런데 19세기 들어오면서 일제강점기에 20세기 초로 들어가면서 아주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장이 커지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나전칠기를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주문이 오면서 그때까지 많이 뒤떨어져 있던 오칠은 상당히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너무 잘 돼 있던 나전은 일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 바람에 좀 많이 산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조선시대의 디자인들이 이제 좀 더 그 시대의 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의해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의 나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의 나전칠기는요, 이 고려시대 이전부터 왔었던 나전칠기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한복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한복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입었던 겁니까? 아니죠. 중국에서 입었던 거죠. 중국에서 입었던 것이 한국으로 오면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같이 입었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고구려 때 한복, 그리고 다시 이 통신라 때 한복, 고려시대 때 다르고, 조선시대도 매 100년도 안 돼서 계속 바뀌어요. 옷걸이면 길었다 짧아지고, 옷이 길었다 짧아지고, 갖춰 입는 것들도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선시대 말에서 일제강점기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양복을 당하면서 이게 순간 확 바뀌게 되는 거죠, 옷이. 그러면서 한복이 많이 쇠락을 하게 되고 이것이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서 지금 와서는 한복을 너무 웃기는 것이, 이 한복하는 분들이 이 전통 한복과 개량 한복으로 나눠요. 저는 한복을 한복이라고 생각해요. 조선시대에도 농사를 질 때도 흰색 한복을 입고 지었어요. 그죠? 우리 옛날 사진들 보면, 조선시대 말에 보면. 그리고 이 궁에서 입는 또 옷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부자들이 입는 옷이고, 중인들이 입는 옷이 있고, 또 밑에 그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입는 옷도 모두가 다 한복이에요. 근데 한복을 궁중 한복만 한복이고, 결혼식 때 입는 한복만 한복이고, 우리가 여기서 누비를 갖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공예인들이 많이 입어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건 한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틀리는 얘기죠. 이렇게 진화되어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점을 찍는 것이 맞아요. 기록을 하고. 중앙박물관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옛날 것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역사학 좋습니다. 과거에 뭐가 있었고, 현재는 뭐가 있고, 미래는 뭐가 있고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분석하고 보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 과거 것들을 우리가 받은 거죠. 선조들한테서.
이것이 아사카와 다쿠미가 옛날에 그때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 1920년대예요. 그때 한국의 유물들을 모아서 너무 아깝다고 이것을 덕수궁에다가 모아놓고 박물관을 만든 게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거 정리도 하나 제대로 안 해놓은 상태에서 당신들이 고고학을 연구하고 역사학을 연구하고 미술사를 연구해? 그리고 옛날 것만 사? 이런 유물 수집? 유물은 언제 게 유물입니까? 우리가 쓰다가 죽으면 그것도 유물입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 지난 옛날에 있었던 관장님, 그 전 관장님, 우리가 이 박물관을 대하는 태도가, 안에 있는 관장이나 직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깐 점을 찍고 지나가는 세대예요. 그러면 과거에서 받았던 우리의 유물들을 미래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작가들 거를 우리가 모아서 뮤지엄 피스들을 모아서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나 그리고 그 대형박물관이나 이런 세계적인 그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 같은 데서 계속 한국의 현대 작가 걸 사가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도 더 전이에요. 제 친구 홍대 교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20년도 더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얘가 메트로폴리탄에서 얘 작품을 사갔다고 우리가 막 저녁 먹고 신나서 놀았던 적이 있어요. 축하를 하는 모임을 갖고. 그 뒤로도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계속 한국 작가들의 가장 베스트 작품들을 삽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에 그 이제 밀라노 가서 이 문화부랑 같이 전시를 할 때 그때 해외 박물관에서 너무들 많이 컨택이 왔어요. 우리가 가져갔던 그때 이 장인들의 작품들을 자기들이 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빅토리안 알버트 뮤지엄에도 그때 나갔던 작가 작품이 팔려나갔고요. 굉장히 비싼 값에. 그리고 국립박물관에서는 싸게 달라고 딜이 들어와서 제가 못 팔게 했어요. 자기들이 뭔데 물건을 사가려면 제대로 사가야지 싸게 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외국 박물관에서는 다 우리나라 지금 현대 작가들 공예 작품들을 사는데 왜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은 한국 것들에 관심이 없느냐? 니네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20세기에 뭐가 있었느냐? 21세기에 뭐가 있었느냐? 물으면 니네들이 무슨 대답을 할 것이냐? 물론 죽고 없겠지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이 중앙일보의 이 기자가 썼던 그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저는 이것도 되게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갔다가 보세요. 벤스 비엔날레 취재 마치고 런던 가서 그냥 잠깐 가서 이럴 때 뭐 신문사에서 이제 출장을 가는 거니까 가서 그 2014년에 재단장했다는 영국 박물관 한국관을 찾아갔어요. 여기를 갔다 와서 이제 한 얘기입니다. 이 인간도 참 2014년 제가 뭐 해마다 갔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때 뭐가 있었는지. 여기 보면 그 다랑아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오른쪽 거는 옛날 거고 이건 아니라는데 둘 다 옛날 겁니다. 그 대형박물관에서는 한국의 조선시대의 다랑아리를 굉장히 좋은 작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작가들이 만드는 다랑아리를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큐레이터 샤샤라고 지금 캐나다로 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같이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같이 전시도 하고 같이 미팅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옛날의 다랑아리가 지금 작가 거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거보다 많이 진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을 수집할 만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다랑아리가 조선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좀 더 깊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다랑아리 주변에는 그의 영감을 받은 구본창, 강익중, 이수경들 현대미술가의 작품들과 영국 도예가의 새로운 다랑아리가 정시되어 있다. 이거 보세요. 이 좁은 공간을 구획해서 쓰기 위해서인지 현대미술이 우르르 유리장 안에 돌려 있어서 운치가 떨어지는 게 아쉬웠다. 이 인간들도 똑같이 옛날 거는 귀하고 지금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본창과 강익중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랑아리를 소재로 전시를 기획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뒤에 하는 말이에요. 조선 다랑아리와 현대 서구를 아우르는 확장된 시공간적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문화부 기자가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획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자로서 갔다면은 거기 미리 예약을 하고 큐레이터를 만나서 한국관을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언제 누구한테서 산 건지, 이것은 언제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들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강의 중에 다랑아리를 같이 넣은 이유는 뭔지 이런 거를 봤어야죠. 그리고 유물이 빈약했고 퀄리티가 상급이 아닌 것이 많았다. 뭐를 그렇게 안다고. 여기에 왜 고려시대의 나전, 그 어마어마한 고려 나전은 못 보셨나? 한 번도 한국관에서 그게 빠진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 여기 이렇게 어설프게 김홍도의 그림 앞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거 우습게 보는 그게 이제 우리 문화부의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본관과 중국관에서 보니까 이제 더 떨떠름했다. 전시실의 규모, 유물의 양과 질에서 한국관과 비교가 안 된다. 왜 그렇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부나 문화부 기자들 당신들과 문화부 공무원들의 수준입니다. 지금 현대 유물을 사지 않는다는 그 관장님 이런 분들의 수준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의 강익 중에 다랑아리가 왜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박물관에서 왜 그런 거를 사는지 여기 한번 보세요. 중국 도자기관, 우리 여러분들 도기와 자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얘기가 길어서 다는 못하겠고, 이게 서아시아에서는 도기만 만들었지 이 자기가 없었던 거죠. 이 중국에서 자기 물이 배지 않고, 그래서 거기다 중국이 이 서아시아 어디죠? 이것은 이란이나 이쪽입니다. 이 코발트 안료를 받아와서 그 무늬를 갖고 이제 청아백자를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바로 당초문인데요. 그게 여기 나오는 게 전부 당초문이죠. 이 당초문이라는 게 당나라 초문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원래 당초문이라는 걸 영어로 보면 아라베스크라고 나옵니다. 서아시아에서 나온 문양, 서아시아에서 나온 안료를 갖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모든 문화는 이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를 개발을 해내서 거기에 그림과 색채는 서아시아에서 갖고 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당초문이 시작이 됐고, 그 당초문이 한국으로 들어오죠. 당초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작가들이 당초문이 우리나라 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나라 초문인데, 그쵸? 근데 난 그것도 더 웃기는 게 제 지역구였던 그 마포구에 가면 당일리라고 있습니다. 그 당일리가 뭐죠? 당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살았던 거죠. 마포나루가 이 강이 깊어서 그 한포도 때, 이 쌍포도 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도시 두 개 달린 것은 배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왜 해외 문물들이 다 들어옵니다. 거기서 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옛날에 이 연세대학을 세운 아펠셀러인가요? 그 연세대, 이대, 서강대를 세운 선교사들이 전부 그쪽으로 들어와서 그쪽 마포 근처에 대학을 세운 거죠. 미션 스쿨들이 다. 그렇죠?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이 중국관, 일본관, 물론 제가 너무 잘 알죠. 이걸 기획을 누가 하죠? 한국 문화부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제가 이제 돌아버리는 게요. 영국 박물관 안에, 대형 박물관 안에 있는 일본의 국보인, 나 이것도 정말 내가 너무 속상해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일본의 국보인 백제 관음입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레플리카예요. 이 모작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레플리카를 재현품이죠, 말하자면. 이것이 어디 있는 거죠? 제가 맨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나라에 있는 그 호류지, 범융사에 있는 거예요. 범융사라는 절은 지금 그 7세기에서 9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그런 절인데, 그 절에는 우리나라, 이건 백제의 절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모든 건축과 공예와 모든 기법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목탑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탑인데 아마 한 8세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저기 경주에서 황룡사지를 카피를 해서 데려다가 그거를 지으려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받고 뭐 왕경이니 뭐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백제는 정작 백제는 다 버려두고 이 백제에서 만든 거죠. 이건 다 같이 이 불상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제일 분해하는 게 뭐냐면 이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 아니었으면 자기네 거라고 이걸 우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백제관음이에요.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이게 전부 목불인데요. 서 있는데 진짜 그야말로 이 높이가 한 2.6m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정창원을 해마다가 올해 못 갔는데 지금 이제 끝나는 때예요. 올해 못 갔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지금 이 목불이 이 나라 법륜사에서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걸 보러 가는 거예요. 사진도 못 찍게 해요. 이거를. 근데 요것을 제가 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2개 정도 만들어서 한국에 여기다가 국립박물관에다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을 이 백제관음이니까 어디 공주박물관 이런 데 하나를 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 지금 이게 너무나 리얼하게 이 제품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일본에다가 우리가 주문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함께 작업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원본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 레플리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나 미치는 거지. 아유, 제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 백제관음을 데려다가 우리가 이거 레플리카 만들어서 우리도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옛날에 1500년도 더 전에 우리 선조가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에 담징이 아니야. 거기 어디야. 거기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던 바로 그 절입니다. 뭐지? 솔거? 담징? 예, 벽화죠. 담징의 벽화죠. 그게 이제 불나서 없어졌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백제 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이 사람들이 백제라고 말을 안 해요. 아니라고 딱 잡아 자기네 거라 그래. 여기에 이 법륜사의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불상도 참 어마어마하고요. 거기 정말 백제 걸로 우리가 유추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약탈을 해간 게 아니고요. 그때 그 나라라는 나라가 백제가 망하면서 백제 귀족들이나 공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 백제가 망하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 이 나라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백제 사람들이 가서 집을 지어주고, 이때 백제가 망하기 전이거든요. 집을 지어주고 불상을 만들어주고 뭔가 그림을 그려주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 교류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백제관음이라고 턱하니 써놓은 거예요. 이 백제 사람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것의 이름을 백제자를 빼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본의 어떤 고고학자는 이것이 이름은 백제관음이지만 백제 사람이 만든 게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일본의 고고학자도 있습니다. 그 백제관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우리 기자님 여기 가서 이 백제관음을 보면서는 다른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일본과는 기획부터 세심하게 일본 문화사를 새기자고. 이거 일본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일본이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과 같이 영국 대박물관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기네들의 역사를 어떻게 문화사를 자기들이 정리하는가를 지네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국보 백제관음 모작이라고 이거는 하기보다 이거는 재현품이라고 해야 돼요. 모작은 가짜로 만든 것 같은 거 아닐까? 그쵸? 이 재현품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일본관과 중국관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면서, 한국관의 문제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문제고요. 이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자님도 가서 강의 중에 다랑아리를 보고 이게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다랑아리 옛날 조선시대 항아리 뒤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자 했던 이 큐레이터들이 그걸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역사는 유연한 현재적 기억이다. 맞습니다. 이게 말은 잘해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지는 것.
그렇죠. 이것이 우리는 지금 유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 그때는 일상생활에 들어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박물관의 유물, 쟤는 도자기를, 아이, 뭐, 하려면 뭐, 제가 나전칠기 쪽에 컬렉터기 때문에 관심을 있게 보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답답해서, 제가 이 얘기들을 한번 또 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뭐 하나를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전칠기를 모을 때 국립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증을 하려고 제가 국립박물관을 가서 수장고를 다 봤습니다. 수장고를 다 봤는데 어떻게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가를 본 거죠. 그런데 참 너무 기겁을 했어요. 어디 하나 그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나전칠기들이 있고 뭐 도자기가 있고, 사실은 칠기하고 목기하고 도자기는 보관하는 장소가 온습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 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유리장 안에, 제가 이제 국립박물관의 수장고에서 본 겁니다. 유리장 안에 닥지 뭐가 이렇게 작은 물건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거기를 딱 보는데 저는 하나가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작품이. 저거는 뭐죠? 라고 했더니 이제 벼랑간지 큐레이터를 부르더라고요. 불렀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작품이 맞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일본의 도쿄 예술대학에서 오치를 공부하신 선생님이 일본의 천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어떤 방을 이 사람의 오칠로 꾸미게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당대의 최고의 그런 오칠 작가였거든요. 그것도 건칠이라고 해서 형태가 없이 자기가 오칠로 이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 작업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거의 행렬병자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생긴 것도 굉장히 멋지게 생긴 분인데, 어디 하나 교수를 한번 가르쳐 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당시에 현대미술관장이었던 이경성 관장께서 이 사람의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걸 다시 알려주는 전시를 한번 해요. 유작전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부 호암미술관에 있어요. 그 옛날에도 이 강창원이라는 분이었는데, 강창원이라는 분의 작품을 제가 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창원 선생님의 작품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거예요. 이게 여기 강창원이라고 너무나 아름다운 글씨로 이 강창원이라고 이렇게 여기 써 있죠. 이 강창원 선생님인데 이게 나무도 아니고요. 도자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오칠 덩어리예요. 그대로. 형태를 만들어서 배를 발라서 거기다 이 형태를 만들면서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가 이 작품을 정말 이 강창원 선생님 작품을 구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전칠기 박물관을 한다면 이 강창원 선생님이 20세기 초반에 했었던 작품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물건이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구했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이런 작품을 또 구했어요. 제가 이런 작품을 여기도 너무 멋지게, 여기는 이 낙관으로 강창원 선생님, 이 시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미리 했던 거 나중에 했던 것은 이분이 이 나전 작가들하고 함께 이렇게 바닷속에 이런 형태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아주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창원 선생님의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작품들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걸 미적으로 제가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이 작품을 제가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국립박물관에 그냥 널브러지듯이 그 안에 쌓여있는 그게 강창원 선생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누구 작품이냐? 어떻게 수집 경로가 어떻게 됐느냐? 제가 보기엔 누군가가 기증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돈 주고 샀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국립박물관에 기증은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17세기부터 줄을 세워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여기다 기증을 한들 이들이 뭘 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국립박물관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뭐 조선일보에서 이따구로 썼는지 아니면 그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좌천돼서 그래 경주박물관장으로 갑니까? 하계실장이. 그리고는 다시 2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네요. 누구든지 보통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더 높이 가기 위해서 지방을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며칠 지나고 신문에 제대로 또 한 번이 났습니다. 여기다 보세요.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아까 썼던 것은 이거 똑같이 허윤이 이름이 아깝다. 정말 내 친구랑 똑같은데 손혜원 나전치기 반대했다 쫓겨난 누가 쫓아냈냐고. 누가. 당신들이 알고선 써야 되는데 이 박물관 맨 이름 쓰세요. 이름 민병찬 관장님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쫓겨났다고? 나전치기 손혜원 나전치기 내 걸 사라고 그랬습니까? 20세기 21세기 지금 당대 최고의 작품들 공예품들 메트로폴리탄 같이 대형박물관 같이 사자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쫓아냈다고 여기다 기사를 또 이렇게 냈어요. 나전칠기 구입해라? 이것들이 양심이 있어서 손혜원 나전칠기 구입해라는 소리는 아니네. 제가 그때 뭐냐 하면은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아니야 거기 아니고 빅토리안 알버트 뮤지엄에서 우리 작가 거를 하나를 우리나라 작가 거를 나전칠기 하면 2천만 원 넘게 샀어요. 그 이 사람을 모셔다가 그 거기서 정말 시연도 하고 하면서 너무 기가 막히게 대접을 받고 왔다고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던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상임위에서. 지금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에서 한국 작가 거를 샀단다. 거긴 공예품만 사는 곳이거든요. 왜 국박은 우리나라 지금 현대 작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느냐 했더니 지금 이 얘기가 이겁니다. 나전칠기 구입하라? 그 뒤에 니네들 나전칠기 어디 일본에서 구입해온 거 있죠. 몇십억을 줬는지 모르는데 가격을 얘기 안 해요. 그 고려시대라 그러는데 그거 지금 저한테 너무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짜라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좀 다 보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거는 한번 제가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정론관 가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든지 할 건데요. 나전칠기 구입하라? 그래서 내가 나전칠기 구입하라서 그거 고려시대 거 일본 가서 그거 좀 수상한 그거 구입했나? 참 웃깁니다. 이 사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손혜원이 그 민관장의 소신, 그 소신이 뭐죠? 박물관에서는 요즘 거 살만 현대 거 못 산다. 박물관은 이 양반아, 박물관은 그 당에 가장 뛰어난 거를 사서 갔다가 다음으로 넘겨주는 게 당신들의 책무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전 국민이 박물관 와서 시대가 지나가면서 16세기는 어땠고 17세기는 어땠고 20세기는 어땠고를 한꺼번에 보내주는 것, 그것이 당신의 책무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열불나게 만드네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우리 강창원 선생님의 이 강창원 선생님 지금 저 뒤에 있는 우리 김봉용 선생님보다 훨씬 더 선배십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당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작가가 알코올 중독자로 어떻게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강창원 선생을 그 당시에 40년 전에 이 양반 돌아가시고 이분을 기리는 작품전을 현대미술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박물관에 누가 기증했는지 언제 샀는지도 모르게 이거보다 훨씬 작은 작품이 저 구석에 그냥 누군지도 모르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두 작품밖에 없어요. 강창훈 선생님 거. 그런데 두 개로도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 작품은 제가 또 좀 있는데 스승의 어떤 그 작품성에서 어느 만큼 앞으로 가지 못하면 저는 사지 않아요. 자기가 스승을 극복하면서 자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논리를 작품으로 만들어냈을 때 저는 그것이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강창호 쌤은 정말 불운한 천재였고 그래도 작품들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언제고 그야말로 호암미술관에 이 강창원 작품이 많다고 하는데 그때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함께 같이 생각합시다. 박물관장이 누구든 우리는 이 시대의 흔적을, 이 시대의 베스트를 남겨서 후손들한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쵸? 지난번에 그러면 지금 와서 19세기, 18세기 그걸 떼돈을 주고 사면서 맨날 가짜나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박물관의 책무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역사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뭘 만들고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민속박물관의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서는 유물로서 우리가 공예품으로서 남겨서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박물관의 책무입니다. 옛날 것만 산다고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민병찬 관장님. 방송을 마칩니다.